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울리히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울리히백 책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위험사회 좀 유명한 책인데 요새는 논술 시험용으로도 많이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재밌긴 한데 재밌게 빨리 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예, 현대 그러니까 원래 뮌헨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뮌헨에서는 은퇴를 했고 아직까지 런던의 LSE라고 런던 정경대학 정치경제대학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아직도 교수로 객원 교수 그런 이제 교수로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 디자인 스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디자인 연구소.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객원 연구원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좀 국제적인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저작으로는 이제 오늘 할 위험사회가 가장 유명한 저작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글들을 거의 이제 한 1년에 한 권 정도씩 책이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다작인 그런 사람인데, 특징이라면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쓴 책들이 이제 더 재밌어요. 이 사람이 혼자 쓴 책들보다. 사랑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부인하고 같이 썼는데요. 울리백의 학문적인 이력을 먼저 보면은, 울리백은 객관성과 규범성, 현대 독일 및 미국 사회학에서 이론과 실천에 대한 논의라는 좀 긴 제목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74년에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사회학에서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한 논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성이라는 거는 이제 독일에서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유명한 논쟁, 사회학과 사회철학 쪽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나 아마도 아실 하버마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통을 잇고 있는 비판이론 그쪽에서 이제 그런 논쟁 비판이론과 그다음에 실증주의 사회학과의 사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논의를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박사 논문을 썼고요. 박사 논문 후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경험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이제 경험 연구 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인 논의하고 이제 경험적인 논의가 이렇게 따로 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양쪽의 방향이 둘 다 중요하지만 항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울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을 말하자면 이제 각각 좀 시기적으로 구별돼서 하긴 했지만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훈련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연구 쪽에서는 주로 직업사회학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얼마만큼 분화되고 얼마만큼 다양해지면서 그게 얼마나 또 이렇게 확산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나요?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게 현대사회 성격하고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나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거하고 관련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사회학이라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요. 주로 산업사회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계층론, 계급론 이렇게 얘기해서 사회 불평등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격차, 사회적인 어떤 간극, 양극화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나온 책이 1986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위험사회라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시대 진단적인 책이라서 거의 미래학자로 그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땐 거의 미래학자라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과학문 쪽에서 이렇게 다루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것과 그다음에 어떤 통찰력, 이론적인 통찰력과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제 연구했던 부분에서의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다 녹아 들어간 그런 얘기였는데 본인은 이제 이것을 시대 진단적인 사회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진단한다는 거죠. 시대를 설명하고 그냥 시대를 어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어떤 응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설명을 어떻게 뭐 시대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시대를 진단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사회학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에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부인, 지금의 부인인 백 게른사임이라고, 엘리자베트 게른, 그 당시에 이제 게른사임이죠. 백이란 말은, 백은 남편 성을 같이 자기 성의 앞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백 게른사임인데, 그 당시 그 게른사임하고 같이 쓴 그 학생 운동에 대한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부인하고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1교시의 제목이 근대성, 포스트 모더니즘, 성찰적 근대성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성찰적 근대성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성찰적 근대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든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하고 울리히 백하고 그 다음에 스코트 래쉬라는 또 영국의 사회학자하고 같이 셋이서 쓴 그런 책인데요. 거기서 그 책 제목이 이제 성찰적 근대화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뭐 이게 근대냐, 근대화냐, 현대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성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이것이 근대냐, 현대냐, 시기 구분하고는 관련 없이 어떤 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울리히백이 이제 위험사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던가 포스트가 들어간 많은 논의들이 60년대 이후로 계속 나왔거든요. 사회학에서. 이제 포스트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논의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지나갔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뜻인데, 뭔가가 지나갔다는 뜻인데, 뭔가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그럼 앞으로 어떤 사회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사회를 예견하는 말인가. 지나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사회가 오고 있고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그 애매한 그런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분야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긴 한데, 본인은 이제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뒤에서 나오지만 어떤 모더니즘과의 단절, 모더니즘을 과거로 돌리고,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걸 과거의 문제로 돌리고 새로운 근대성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근대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던가 전혀 다른 문화적인 현상이 오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좀 시니컬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니컬하다고 보고, 본인은 이제 그것을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근대성과 탈근대성 사이에서 어떤 근대성과 탈근대성 사이가 단절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결과 단절을 함께 보겠다. 그래서 연결과 단절의 뭐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 아니면 뭐 어떤 역설적인 관계, 그런 걸 함께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근대성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면은요. 여기서 인터넷 위키 논문 사전 찾아보면은 근대라는 말이 서양 역사에서는 넓게는 중세 이후에서 현대 이전까지, 그래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짧게는 흔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로 잡는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전부 근대사회로 봐요. 전부 근대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과정을 근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표현을 하고, 근대화라는 것은 곧 산업사회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주로 이제 탐구한 것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를 전통사회라고 말을 하고 보통, 그리고 이제 근대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근대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전통사회와 근대사회가 어떻게 질적으로 구별되는가, 이것이 이제 사회학에서 계속 연구한 바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근대라는 말이 현대 이전의 어떤 일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사회학에서는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적인 시기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전통적 사회와 구별되는 근대 사회의 특징을 이제 말하자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회, 그런 사회의 성격을 이제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성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뭐 논자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걸 갖다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를테면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급관계 성립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성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가 베버 사회학에서는 주로 이제 베버라는 막스 베버라고 그 독일 사람 이제 마르크스보다는 훨씬 이제 마르크스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논의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근대성을 설명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전통사회는 종교가 지배한 사회였죠. 종교와 도덕. 종교라던가 도덕이 지배한 사회였다면 근대사회는 말하자면 개인들의 이익이라던가 필요라던가 개인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어떤 공동체라던가 집단, 규범,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지배한 어떤 위로부터의 어떤 밖으로부터 나 이외의 밖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사람들을 지배한 사회를 지배했다면 그 전에 전통사회에서는 근대사회로 오면은 종교적인 규범으로부터 사실 인식이 중요해지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술에서도 나타나고 예술에서 이를테면 인상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고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으로부터 사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신적인 권위가 가장 중심적인 원리였던 데서부터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되는 쪽으로 바뀌고 종교 질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질서였던 데서부터 정치 질서가 더 중요한 질서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교리가 과학으로 이제 그거 자신의 그 권위를 내주는 그런 사회죠. 그다음에 도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시장이 더 중요한 그래서 개인들의 이익이라던가 개인들의 필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주어진 집단적인 관계가 그전에 전통사회에서 중요했다면 근대사회로 오면은 개개인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개인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죠.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개인이 자신의 어떤 진정성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 탈주술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술적인 거였다고 보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주술적이었다면 주술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과학으로, 합리성으로, 개인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변화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근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학에서는 통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 원래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사회학은 전후에 생긴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생긴 학문, 제도화된 학문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베버 같은 사람 경제학하고 역사학하고 법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을 제도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파슨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인용한 사람이 이제 막스 베버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통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근대와 근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려면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다르죠. 이건 일종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사고방식, 일종의 문화,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각각의 분과 학문에서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특히 인문학에서 문학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이런 데서 각각의 어떤 그런 분과 학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표현 양식이라던가 사조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학에 반대해서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술 방식, 이런 것들, 심리학화되는 그런 방식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떠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그 미술 쪽에서 미술 학교예요. 미술 대학이에요. 이를테면 건축학 대학, 디자인하고 건축 대학인데요. 이게 이제 1919년에 생겨났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독일의 어떤 모더니즘 운동, 독일의 그러니까 어떤 근대화 운동, 근대적인 정신
그러니까 근대적 정신의 운동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는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뭐 원근법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신의 교리를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는 뭐가 아름답냐? 그 기능에 맞게 가장 충실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도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과 그다음에 합리성. 그러니까 기능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합리적인 거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거를 끄집어내는 게 이제 그게 아름다운 것인 건데, 이런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슨즈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회학 이론이 기능주의거든요. 그래서 기능주의라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유사합니다. 유사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독일에서는 이제 바우하우스를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독일 모더니즘이라고 특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바우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바우하우스하고 약간 대비되는 어떤 포스트 모던한 그런 쪽,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는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쭉 아파트, 이렇게 쭉 한국식 아파트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어떤 건물.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장식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생활이 가장 편리하게 동선이 가장 짧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건축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이제 바우하우스하고 대비하는 쪽으로 잠깐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훈더트바서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훈더트바서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도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였는데 이제 건축 디자인 쪽으로 넘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축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지은 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집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바우하우스식의 양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장식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 개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무를 건물 위에 벽에다, 그다음에 뭐 창문 사이에다 나무를 심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좀 다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단 모더니즘하고 대비되는 어떤 예술 사조로 볼 수 있고요. 문학이나 예술의 사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 50년대다 60년대다 70년대다 이렇게 이제 논자들마다 좀 말이 있긴 한데요. 뭐 가장 먼저 나온 건 19세기부터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뭐 건축에서 처음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냥 화가가 처음 얘기했다, 그러니까 미술 이론에서 처음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말했던 기능 위주의, 그리고 어떤 진보, 역사에 대한 진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예술 양식, 그러니까 굉장히 콜라주라던가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장르를 부시고 장르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잡다하게 다 그냥 섞어버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의 배후가 되는 철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그 철학적 자양분은 뭐 니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서부터 얻기도 했지만,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들은 이제 주로 프랑스의 철학자들인데요. 이제 그런 식의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프랑스 철학에서 나온 인식론적인 어떤 경향, 문화적인 경향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과학의 절대성을 전복하는 것이죠. 그걸 전복하는 것이고, 우연성이라던가 맥락성을 되게 중시하는, 다양성이라던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시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위험사회 한국어판 38쪽을 보면은 이제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포스트라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접두사이다. 이 접두사는 우리 시대의 핵심 단어다. 모든 것이 포스트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포스트 산업주의에 익숙하게 되었으며 확실히 어느 정도는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사물의 의미는 흐릿해진다.
이 책은 포스트, 다르게 말해서 후기 또는 초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시도는 포스트라는 단어로 그 생명이 인위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낡은 이론들과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어떤 유보도 없이 맞설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써서 이제 본인의 그 목적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떤 식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거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후기 근대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탈근대성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요. 논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사회학적인 논의로 이제 말하자면 들고 나온 경우가 이제 울리백이 그걸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울리백이 판단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근대성을 이미 지나간 걸로 볼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근대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할 뿐이다. 왜냐, 문화적으로만 거기에 인식론적으로만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고 현실 자체는 계속해서 근대성의 원리에 맞춰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어떤 굉장히 시니컬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걸 보면은 사회학에서 이제 포스트에 대한 논의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탈산업사회, 아까 탈산업사회주의라는 말 나왔는데요. 탈산업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탈산업사회론이 다니엘 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73년에 탈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약간 굉장히 저널리스트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책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책이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70년대에 굉장히 민권운동이라든가 미국에서 특히 민권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좌파, 신좌파 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60년에는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산업사회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탈산업사회라든가 탈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지 한 20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회학자라고도 하지만 미래학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산업사회의 특성들이 많이 없어지고 소비사회, 그러니까 서비스 사회로 가고 있거나, 뭐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라던가,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라던가, 이데올로기보다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뭐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하게 되는 사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탈물질주의 가치관이라는 얘기가 또 이제 사회학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세계 가치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이 틀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 우리가 요새 이제 세대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세대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로 이제 확 드러나게 된다. 그게 어떤 가치관이냐면 그 전의 세대들은 전후 세대가 아닌 그 세대전 이전의 세대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고 생존이 중요하고 이렇다면은 6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어떤 세대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자기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권익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의 취향이 더 중요하고 자유가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권위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라고 그래서 포드주의라는 건 이제 포디즘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대량 생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잖아요. 자동차 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이제 포드사 아시잖아요. 포드 그 자동차 회사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그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서 이제 일의 능률을 굉장히 향상시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굉장히 대량 똑같은 물건들을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물건들을 사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동차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경제 원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대량 생산, 완전 고용 사회,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노년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산 방식만 포드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스주의 쪽 사람들은 뭐 축적 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 뭐 축적 방식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70년대 이후에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변하게 나온 거는 이제 그 소량 뭐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식으로 이제 생산이 이제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취향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취향의 그 변화하는 주기가 빨라지는 거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경제가 합리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동유연화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항상 거의 종신 고용이었는데 이제 그런 직업의 안정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돼요. 시간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기혼 여성들이 특히 미혼이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세계 아니면 생산의 세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걸 이제 포스트 푸드주의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이것도 7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20세기의 석학이라고 보통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인류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구조주의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를 완성시켜서 세계에는 공통적으로 구조가 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문명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항 대립이라는 거죠.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그런 이항 대립의 구조가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구조주의가 굉장히 한동안 말하자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모든 지적인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거부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구조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는 고정되고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구성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의 어떤 균열이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결단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시민 개념을 이제 등장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 식민지 제3세계 쪽에 그런 식민지 쪽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식민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근대 사회를 보는 거죠. 선진 사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나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포스트주의죠.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주의인데 말하자면 이런 모든 데서 나온 이런 것들이 다들 대부분 60년대 내지는 70년대 이후에 어떤 서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아니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통합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설명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울리백이.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울리백은 어떻게 개념화를 하냐면 세 가지로 개념화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 근대화라는 개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달리 말하면 단순 근대화라고도 하고 아니면 제1 근대성, 1차 근대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의 핵심적인 논의는 사실 근대화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대 사회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가.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는 굉장히 근대화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식민지 사회, 과거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사회들이라던가 이런 사회들이 독립을 하면 반드시 서구처럼 근대화 될 것이다. 아니면 그들의 근대화를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유엔의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근대화론인데 그게 이제 주류적인 입장이었어요. 사회학에서. 그런데 이 근대화론을 아직까지도 주류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근대화론을 이 사람은 계속 근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근대화를 계속 근대화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사회를 전통사회와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사회와 근대적인 사회로 구별하고 근대성이 전근대적인 사회를 포섭하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그런 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포스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회다. 그런 포스트 논의들도 사실은 그냥 근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보고요. 그걸 비판하는 입장이고요.